자, 그럼 이제부터 심리 분석사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 심리 분석의 가장 유용한 도구인 MBTI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다 온라인 상에서 한번 실시해 보셨나요? 하면서 많이 흥미로우셨을 기를 기대합니다. 자기의 MBTI 성격 유형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강좌를 들으시면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그럼 제1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심리 분석사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24강까지 공부하게 될 심리 분석사가 과연 무엇인가, 심리 분석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또 심리 분석은 과연 또 무엇인가, 그 심리 분석의 개요 중에서 심리 분석의 필요성과 그리고 목적, 그리고 심리 분석이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 분석은 다시 말해서 심리 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심리 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심리 검사보다는 심리 평가가 좀 더 포괄적인, 더 넓은 범위로 쓰이죠. 왜냐하면 심리 평가에는 1대1로 대면하는 면담도 있고,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행동을 관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필 검사나 여러 가지 투사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심리 검사도 있기 때문에 심리 평가가 좀 더 큰 범위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심리 분석이나 심리 평가 또는 심리 검사라는 단어가 많이 이렇게 중복돼서 사용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심리 분석이 결국은 심리학에서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특히 성격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에 대한 것을 제가 이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심리 분석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분석사란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분석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검사도 많이 실시해 봐야 되고, 이런 자격이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담자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갖고 상담자에게 찾아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자에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클라이언트, 내담자를 말하는 거죠. 이 심리 분석사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 심리 분석사가 심리 분석을 한다면 과연 무엇을 분석하는 것일까요? 심리적인 부적응, 또 장애를 알아내서 치료하는 과정, 이것이 심리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새 신경정신과나 아니면 심리 상담소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걸린 주부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업에서 발표 불안이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ADH 같은 요새 주의력, 행동 결핍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런 심리적인 장애, 부적응 상태, 사회생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경정신과나 상담소에 찾아와서 상담을 요구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장애를 잘 분석해낼 필요가 있겠죠. 치료를 해주려면. 그런 장면에서 심리 분석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부적응이나 장애하고 상관없이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성격이나 지능, 적성 등 또 다양한 특성들, 그 개인의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여러 도구들, 여러 심리 검사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런 특성들을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개인차나 성격 검사들 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성 검사들,
학습 지도, 학습 능력 검사들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일상생활에서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잘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할 때 이런 심리 분석을 해서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리 분석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편할 테고 또 내 마음도 편안해질 테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인간관계도 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또 가족 내에서 따져본다면 내 남편이나 또는 자녀들에 대한 그 타인에 대한 이해까지도 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러한 심리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인간관계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도 잘 대처하고 갈등 상황도 잘 이겨내고 문제 해결에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에서도 당연히 심리 분석이 필요하겠죠. 심리 치료사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요즘은 상담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에서도 상담과 관련된 그런 과가 많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전문적인 상담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국가 자격증 중에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1, 2급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는 직업 상담사도 국가 자격증인데요. 그런 직업 상담사의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할 때 심리 분석에 대한 능력은 확실히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조직 내에서도 일만 물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원활하게 잘 어우러져서 활동하고 일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도구로서 심리 분석을 잘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한 자녀 양육에도 자녀를 알고 또 나 자신을 알면 그 자녀를 기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앞에서 제가 심리 분석을 심리 평가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심리 평가가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담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행동 관찰, 심리 검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면담은 1대1 대면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또는 학교 장면에서는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과 학생과 이렇게 또 1대1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면담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면담 과정은 그 전체 평가 과정에서 그것을 안내하는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초반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면담이 매우 중요한데도 보통 심리 검사에만 의존해서 면담을 소홀히 하고 심리 검사만 바로 이제 심리 상담을 할 때 심리 검사를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찾아온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조금 거부감,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리 검사나 심리 분석에 들어가지 마시고 면담 과정이나 그 다음에 나올 행동 관찰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담 과정에서는 1대1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기 때문에 심리 검사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발달사적인 정보들, 예를 들면 어떻게 자라왔는지,
부모 자녀 자기 엄마의 관계는 어떤지, 또는 자기의 지금 기분 상태는 어떤지, 취미는 어떤지, 이런 자신의 일상적인 세세한 내용들을 면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행동 관찰이 있는데, 행동 관찰은 1대1의 면담 과정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죠. 유난히 불안한 그런 행동을, 안절부절하는 행동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심하게 떤다든가, 또는 눈을 껌뻑인다든가, 상담자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고 회피하려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몸짓이나 눈빛이나 이런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담과 검사 과정에서 보이는 내담자의 행동은 평상적인 일상의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관찰하면 내담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심리검사인데, 이 심리검사는 제가 MBTI 검사를 여러분한테 오리엔테이션에서 한번 실시하도록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필 검사가 있고, 또 지필 검사가 아닌 투사 검사도 있고, 물론 제 2강에서도 제가 이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심리 검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면담과 행동 관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점차적으로 다가가면서 검사를 하면 그나마 찾아온 내담자가 방어적인 행동이나 자신을 노출하려는 그런 어떤 것이 두려워 갖고 자신을 막 가리려는 그런 행동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찾아오자마자 조금 이렇게 친해지기도 전에 검사지를 탁 내놓고 먼저 확 실시하면 굉장히 당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효과나 상담의 효과도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라포 형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포는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담자와 그리고 상담자 간에 아주 좋은 관계, 편안한 관계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라포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개방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도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라포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심리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러한 심리평가가 활용되는 영역이 많이 있겠죠.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심리분석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요새는 심리학이 굉장히 인기 학문으로 뜨고 있고, 특히 상담 분야가 요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앞으로 영위해 가려는 우리 인간의 욕구가 많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대에 계신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다른 서울대에서는 전에는 경영학과, 의대 또는 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아주 우수하고 수능에서도 많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심리학과에 응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아주 기분이 좋다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도 유능한 심리학자나 유능한 상담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강좌를 신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평가가 활용되는 영역을 여기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심리 분석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심리 분석만 공부하실 것이 아니라 상담 심리학, 성격 심리학 등, 또는 이상 심리학,
또는 상담에 관한 많은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또 필요한 기법과 치료 방법들도 공부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나시면 여기 나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응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심리평가가 활용되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임상 장면에서 분명히 쓰이겠죠. 신경정신과나 심리상담소에서 어떠한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진 그러한 내담자들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럴 때 심리검사 전문가가 그 신경정신과에서는 임상심리학자로 근무를 하죠. 그래서 찾아오는 내담자들의 개인적인 정서적인 또는 행동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분류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죠. 이런 부분에서도 심리 분석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꼭 그 정신병리가 좀 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상담소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상담 장면에서는 상담 심리학자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심리 검사도 실시하고 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학생생활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많이 해주죠. 또한 그 산업 장면에서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장인들이 그 회사 내에 상담소가 있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에 가서도 일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써 있는 법 장면은 보통 법정에서 어떤 그 피고인을 고소를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나는 그때 정상이 아니었다. 나는 그때 그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범죄자가 정신 이상 상태에서 그 일을 저지른 건지 그러면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진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상 심리학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정신 상태를 검사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검사를 거쳐서 진짜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지 심각한 우울증이나 아니면 정신분열증 같은 심각한 증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죠. 아니면 그 순간에 진짜 기억이 상실되어 있는 그 순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격 프로파일 같은 걸 작성을 해서 검사나 또는 법정에다 이걸 제출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거짓으로 막 굉장히 아프다고 표현을 한다든지 나는 잘 모르겠다. 또 심리검사지에 이렇게 체크를 할 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도록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굉장히 표준화된 심리검사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체크하는 것까지도 체크해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진실을 되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는지 진짜로 이상 행동을 나타낼 만큼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담자가 되든 심리학자가 되든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이러한 법 장면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학교에서 진로 상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위센터도 있고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하는 그런 활용 영역이 많이 제도화되어 있죠. 그때 보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적성 검사를 한다든지 직업 탐색 검사를 한다든지 그 학생 개개인의 강점을 살려서 그거를 잘 찾아내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안내도 해주고 앞으로의 진로도 안내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진로 상담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장면에서는 보통 요새 직원을 선발할 때
인사선발을 할 때 인성검사 또는 적성검사를 많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인원을 선발해서 그 각 부서에 맞게 배치를 해서 그 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 장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장면에서는 그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그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그 검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도 이 검사를 개발시키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치료의 검사가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평가 도구와 이론을 개발할 때 이럴 때도 심리평가가 활용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앞으로 이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리 검사는 심리 평가는 그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심리학을 학부하고 대학원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 심리학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굉장히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드러난 학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요새는 심리학을 하는 사람, 상담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필요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것을 결국은 연구하고 그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근데 철학하고 다른 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대학에서는 심리학이 저희는 인문과학 쪽, 사회과학 쪽에 있지만 미국이나 심리학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사이언스 쪽에 있습니다. 완전히 이과 쪽에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실험적이고 그 증명 가능한 이런 이론들을 내놓는 과학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와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간단히 정의해 보면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경험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행동이나 정신 과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의 답을 찾는 과학 중에 하나가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 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기초학문부터 응용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특히 이 심리 검사가 발전하게 된 그 기본이 되는 성격 심리학 그리고 이 심리 분석 도구를 가지고 실제로 응용하게 되는 상담 심리학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심리학은요, 말대로 여기 써 있는 그 말 그대로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성격의 형성 과정,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성격을 분류하고 진단하고 측정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분야입니다. 성격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프로이드서부터 에릭슨, 그다음에 요새는 아들러 심리학도 굉장히 아들러 심리학 책이 저희 교보문고 같은 데 나가 보니까 요새 아들러에 관한 심리학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더라고요.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심리학자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주장하는 유명한 정신분석 심리학자죠. 프로이드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요것들의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성격이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는 굉장히 충동적인 원초하고요. 그리고 에고는 현실 생활에 적응을 하는 자아고, 그리고 슈퍼에고는 초자아입니다. 좀 더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자기의 자아상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경험, 어렸을 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죠. 그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론을 발표한 그런 프로이드가 있고요. 반면에 제가 그 3강에서도 이 MBTI의 그 성격 유형 검사가 특질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발달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질 이론의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융에 대해서도 3강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특질 이론은 처음에는 그 올포트라는 심리학자가 특질 이론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성격의 핵심이 특질이라는 거죠. 이 특질은 타고난 점,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말합니다. 그 개인 차의 중요성을 주장했고요. 그 올포트는 프로이드 말처럼 인간이 초기에 경험한 그것이 인간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거보다는 건강한 성인은 합리적인 기능으로 성격을 점점 더 발달시켜 나간다. 이때 그 올포트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의 동기나 또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학습하는 것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독특한 독특성이나 그리고 자아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인간의 성격을 형성한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성격 검사를 발달시킨 유명한 학자가 또 아이젠크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성격 심리학이나 상담 심리학을 많이 하다 보면 아이젠크의 5요인 이론을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성격의 5요인 모델을 주장한 아이젠크는 그 올포트나 융처럼 그 특질 이론을 더 발달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격의 5대 요인이 신경증, 외향성, 이 외향성은 그 MBTI에서도 나오고 융의 주장이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외향성, 그리고 개방성, 그리고 우호성, 성실성, 이러한 5가지가 그 사람의 성격의 기본 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특징진다는 것입니다. 그 외향성이 아주 요 5가지 성격 차원을 갖고 있지만 어느 것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질 이론가가 있는가 하면 그 인본주의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 어떠하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자아 실현에 대한, 인간은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어떤 특질과 또는 열등감 같은 것을 다 극복해서 결국은 발전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매슬로우나 로저스 같은 학자들이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을, 그런 것들을 인간의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격 심리학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담 심리학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 임상 심리학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임상 심리학은 약간의 normal과 abnormal,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임상 심리학자들이거든요. 좀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심각하게는 뭐 이렇게 자기의 망상을 갖고 있다거나 자기 행동을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정신분열에서부터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 또는 강박증이 심해 갖고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강박증이 심한 사람들, 또는 요새는 텔레비에서 사이코패스라는 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성격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심각한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임상심리학자가 있는 반면에 상담 심리학은 좀 더 그거보다는 증상이 약한, 평상시에는 별로 느끼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직장 생활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자녀와 부모 간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상적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좀 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의미를 추구하면서 나의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이왕 태어났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고통을 얻는다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상담 심리학이 더 뜨고 있나 봅니다. 그러한 정상적인 일상 일반인들에게 상담 심리실에 찾아온 그런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좀 더 그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주고 대부분 상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지시하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답을 제시해주고 답안을 제시해주고 이런 일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검사도 실시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마음의 힘을 길러서 일상생활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상담 심리학자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담 심리학을 예방의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문제가 다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걸 치료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상담 심리학자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심리 분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분석의 개요와 그리고 심리 분석이 개발하게 된 배경이 심리학이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번 강좌에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